중북부도 거의 아랍권이었다. 이슬람 문명권이었다. 중세 내내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지리적으로는 유럽인데 말이죠.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을 이어보면 여기서 투르 푸아티에 전투에서 공을 세운 친구가 이제 마르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크게 권력을 인정받죠.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자식대에 가서 굉장히 실력 가문이 됩니다. 로마 교황이 북부 종족이 침입을 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SOS를 쳐요. 그래서 SOS를 쳐서 로마 교황을 달려가서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중부, 로마가 있는 이 중부 땅을 교황한테 기증을 해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증여 혹은 기증이라고 알려진 사건인데 이것이 교황령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탈리아를 하나의 나라로 알고 있지만 남쪽은 아랍권, 그리고 중부는 교황령, 북부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도시들이 전부 다 북부에 있죠. 밀라노, 베네치아, 피렌체, 피사, 제노바, 로마, 다 거기 있습니다. 그 북부는 완충지대예요, 권력에. 그러니까 사실 이탈리아도 중남북부가 다 달라요. 지금도 우리 지방색 그러지만 굉장히 지방색이 큰 나라라고 알려져 있어요. 에스파냐하고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요. 이때 로마 교황과 이때 구해준 이 친구가 프랑크 왕국입니다. 그래서 프랑크가 프랑스의 어원인데 프랑크 왕국, 지금 프랑스 동부 지역에 살던 부족이 게르만 부족 중에 하나죠. 게르만 말씀을 지난번에도 안 드렸는데 제가 이 역사를 크게 문명사적인 흐름으로 보려고 그러기 때문에 역사적인 구체적인 사건들은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 근데 게르만족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상식으로 알아야 될 건 게르만족이라는 민족은 없어요. 게르만족은 복수형입니다. 제가 아까 지역을 밝은 문명권에서 어두운 문명권을 네이밍을 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지명을. 근데 민족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밝은 문명권에서 어두운 문명권을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로마 제국이 밝은 문명권이기 때문에 그 북부에 살던 모든 종족을 가리켜서 그냥 게르만족이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게르만족 중에는 루마니아에 살던 고트족, 중세 고딕이란 말의 어원이죠. 고트족도 있고 여기 롬바르드족도 있고 여기 반달족, 수에비족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네들이 게르만족인 줄 몰라요. 그냥 로마인들이 게르만족이라고 통칭을 한 거죠.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사방에 사는 종족들을 전부 그냥 오랑캐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 오랑캐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민족들도 있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지네 마음대로 부른 거죠. 원래 밝은 문명권에서 문명이 어두운 것을 일일이 구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통칭을 하죠.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야 될 건 게르만족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다. 비로마 민족을 그냥 게르만족이라고 봤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게르만족이 일파입니다. 프랑크족도 그렇고. 그래서 게르만족이, 프랑크족이 이제 로마 교황이랑 짝짝꿍이 돼가지고 드디어 로마 교황한테 제관을 물려받습니다. 제관을 씌워받습니다. 제관이 아주 외우기 쉽게, 여러분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800년 기원 후 크리스마스 날 12월 25일 날 로마 교황이 씌워주는 왕관을 받습니다. 이 여러 가지 정치적 시온데요, 사실은. 동로마 제국은 제국이 있고 황제가 있습니다. 근데 서로마는 없어졌어요. 그죠? 476년에 멸망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몇백 년 동안 황제가 없어요. 로마 교황은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종교적으로 하나의 통합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정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교황은 종교적인 수장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필요한 겁니다. 마침 이런 필요성에서 프랑크족의 족장이 자기를 구해줬으니까 제관을 씌워줍니다. 이게 중세의 틀이에요. 이 의례적인 행사입니다만 중세의 모든 왕과 군주, 황제, 귀족들 이런 데 자귀를 받을 때 특히 최고 지배자들의 자귀를 받을 때 전부 교회가 집전을 합니다. 지금 서양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결혼식도 그래서 사제가 하죠. 그렇다면 교회가 주교가 도시마다 있는 도시에 주교보다 더 큰 곳은 대주교가 있고요. 그 주교가 군주를 임명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럼 주교가 군주보다 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정치적인 지배자가 따로 있고 종교적인 지배자가 따로 있는 이원 구조입니다. 이것이 중세의 룰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지금 서울에 있는 대기업이 대전에 분사를 뒀습니다. 그럼 대전의 대전에도 현지 직원들이 있죠. 2명을 파견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럼 그 두 명의 지사원들은 지휘계통이 둘인 셈이에요. 대전 지사장의 명령도 받아야 되고 서울의 본사의 명령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떡합니까? 벌써 지휘권이 둘이니까. 그리고 대전 지사장은 자기가 파견 본사를 자기 인맥으로
심고 싶어 하겠죠, 당연히? 네. 서울에 있는 본사는 그렇지 않고 지방지사를 감독을 해야 되니까 본사에서 임명권을 가지려고 그러겠죠? 네. 그런 것이 중세의 서임권 논쟁이라는 걸로 나타납니다. 네? 자, 도시마다 다른 나라라고 했습니다. 도시마다 도시가 생기면 교회가 생깁니다. 그죠? 교회의 그 책임자가 주교입니다. 그죠? 그럼 주교를 그 도시의 정치적인 지배자, 그러니까 군주 혹은 백작, 공작 이런 사람은 자기가 임명하고 싶어 해요. 주교, 중요한 지역 유지거든요. 근데 로마 교황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파견하고 싶어 해요. 항상 이런 갈등은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 이제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도 벌어지고 그 지방의 지역의 주교들을 로마의 중앙교회, 교직상 중앙에서 임명할 것이냐, 각 지역의 정치적인 지배자가 임명할 것이냐를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중세에 그 점점 나오면서 처음에는 교회의 힘이 강했어요. 13세기까지만 해도 교황의 재산은 서유럽 군주들의 모든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사제가 재산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성경에 어긋나는 거죠. 뭐든지 고인건 부패하게 말입니다. 교회는 점점 부패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정치적인 지배권은 점점 세속군주들한테 뺏겨가기 시작을 합니다. 중세 후기로 가면 점점 그런 양상이 치열해지고 거기에 서유럽 군주들은 이제 그 게르만법에 따르면 이제 로마가 무너지고 나타나면 로마 게르만 문명이 되는데요. 게르만법에 따르면 아주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장자 중심입니다. 마다들한테만 재산을 물려줘요. 그럼 차남은 뭐 합니까? 놀아야 되잖아요. 네. 처음엔 놀았겠죠. 나중엔 지네 집에서 놀기 힘드니까 눈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궁정에 갑니다. 그 이웃 궁정에 식객으로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놀고 먹으면 안 되잖아요. 눈치 보이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무예를 단련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토너먼트라는 말입니다. 운동경기에서. 마상시합이거든요. 그 창 갖고 말 타고 띡 들어가서 한번 탁 쓰는 거. 이제 그런 걸 합니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무예가 쌓이고 이제 군사력이 남아 돌지 않습니까? 이제 불만 지르면 전쟁의 날판인데 불을 교황이 지릅니다. 프랑스 출신의 교황이 우르바누스라는 사람이 쫙 돌면서 프랑스 전쟁을 돌면서 사실 선동을 합니다. 성지 예루살렘을 아까 이슬람이 북아프리카 서쪽 여기서 일어나서 북아프리카를 다 먹었다고 그러셨습니까? 이슬람교는 어쨌든 기독교한테 이겨도죠. 예? 예루살렘이라는 기독교의 성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던 그 기독교의 그 저건데 유대교도 여기서 태어났고요. 거기를 이교도가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지를 탈환하자라고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십자군으로 벌어져요. 근데 십자군이라는 게 순전히 종교적인 동기에서 출발한 게 아닌 이상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 십자군에서도 서유럽의 유럽 역사의 하나의 특징이 나타나는 게 있는데요. 뭐 대충 전개 과정은 그렇습니다. 1차는 뭐 가서 대충 승리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도 쌓고 그래서 합니다. 2차는 유명한 왕조들이 서유럽